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쩜 그렇게 딱 적당한 훌륭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틀어놓고만 그러니까. 있으면 어, 세상 돌아가는 거 쏙쏙 머릿속에 알게 해드리는지. 네. 나 같으면 진짜 고마워서라도 이 고래 사무국 같은 거 좀 많이 좀 사주겠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양심 있으면 뭐 이러다 우리도 안 되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말고 뭐 망하는 회사가 어디 하나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럽 얘기로 가볼 건데 네. 요즘 프랑스가 진짜 심각하다면서요. 프랑스가 난리라면서. IMF 구제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답 없으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여튼 요즘 뭐 국가 신용도 것도 떨어지고 아주 심각하다고 해서 프랑스 사태가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는 건지. 내가 솔직히 뭐 저 포르투갈, 스페인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해. 그 동네는 원래 좀 그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도 뭐 그렇다 쳐. 거기도 다 남유럽이니까 프랑스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뭐 어디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프랑스는 그래, 프랑스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강대국인데 강대국. 그래서 프랑스 얘기를 좀 오늘 배워보려고 진짜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가장 유럽을 잘하는 전문 기자, 네. 구라파 전문 기자. 예, 유럽 특파원도 오래 하셨고. 그렇습니다. 뭐 유럽에 대한 책도 뭐 2%가 그동안 책을 5권 썼는데 그거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답니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거지. 부럽다, 그러니까. 부러워. 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모시고 오늘 프랑스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책이 아유.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아, 몰랐네. 다음 책은 출판사 차릴 거래 이제. 아, 정말? 이야, 진짜 부럽다. 요즘 프랑스 언더스탠딩도 약간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더스탠딩에 기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옆으로 그러는 거지. 에휴, 씨. 네. 네. 프랑스 이야기. 네.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게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제가 애정이 많고 살다 온 나라고 그래서 이제 최근의 사태가 이렇게 너무 좀 심각하게 굴러가고 있어서 좀 예. 안타깝고 그런데요. 근데 뭐 우리가 뭐 강대국을 되게 걱정해 줄 문제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봐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그런 포커스가 뭔가 네.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애기들이 이제 프랑스 관련돼서 이제 어떤 그 큰 그림은 나왔고 이제 예. 한국 기사로도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요. 예. 오늘은 좀 더 깊숙한 이야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자료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크게 4가지 흐름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프랑스가 이제 빚더미 나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좀 허리띠 쫄라매는 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프랑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EU 체제를 흔드는 그런 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렇게 흘러갔는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일단 이제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채 시계라는 게 있어요. 부채 시계. 그래서 빚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지금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3조 4천억 유로가 넘습니다. 3조 4천억 유로라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GDP 대비 해가지고 이 국가 채무가 이제 올해 115% 된다. 예. 뭐 이런 거여가지고 2030년이 되기도 전에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120%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한 10,000유로가 넘어가는 게 한 2초? 대충 한 그 정도 걸리죠. 근데 예. 10,000유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만 원 넘습니다. 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1시간이면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억 정도가 국가 채무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많다는 거는 국채 발행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473억 유로가 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올해 이자 비용. 와.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은 한 90조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자 비용이 뭐 이제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빚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맞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GDP 대비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작년 기준으로 113%, 이제 올해 115%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여기 이제 EU에서 이제 프랑스보다 더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이제 만성적으로 재정이 나쁜 나라인데 예. 이 나라들은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이즈가 작은 나라일수록 이제 구조 계획에 따라서 예. 이 재정 상태나 이런 게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한 150%좀 넘는 정도인데 작년에 예. 이게 2020년만 하더라도 200%가 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거고 예. 프랑스는 이제 좋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제 도대체 유럽에서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다,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대체적으로 거의 매년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흑자가 거의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2009년만 하더라도 여기 이 동그라미로 된 이 빨간 선 이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이제 다른 주변의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달라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작년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재정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날 정도인데 프랑스는 지금 이 나라들 중에서 가장 적자 폭이 큰 나라가 됐는데 작년에 5.8% GDP 대비 5.8% 적자가 났는데 작년 한 해만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를 환산하면 한 250조 원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예. 재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해만 그럴 정도니까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이 문제군요. 지금 방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이제 프랑스가 G7의 일원이고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온 나라치고는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기준으로 국가 신용 등급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프랑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AA 등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같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 하기 직전에 예. 확 낮춰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상당히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7 나라치고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독일은 이제 최상 등급이죠. 바로 다음에 미국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영국, 뭐 한국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조금 치욕으로 생각할 만한 거죠. 그래서 쭉 요거는 이제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의 변화 추이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네.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 기획재정부 출입하고 할 때 이제 그 지금 부총리를 하시는 이제 구현철 총리가 네. 이제 그때 뭐 국장하고 그럴 때 예. 항상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신용 등급 한 번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거를 이 신용평가사들이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트리플 A에서 그 다음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한 2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불과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날 피치가 AA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 등급으로 하나 더 낮췄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 등급으로 전부 다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한 등급씩 더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신용도가 한 너무 번도 떨어졌죠. 거꾸로 올라간 조금이라도 회복된 적이 없네요. 없죠. 없고 계속 낮아지기만 계속 했고 낮아지기만 이제 하는 이거를 되돌려서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게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이제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차입을 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채무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거를 줄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큰 인생도 문제가 저렇고 있습니다. 뱃살도 저렇더라고.
거꾸로는 안 가. 그게 이제 자꾸 가중되지.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고 싶고 안 움직이니까 더 무거워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CDS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건데요. 부도 위험을 얘기해주는. 그렇죠. 근데 부도 요게 방지 보험료율 같은 그렇죠. 거지.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죠, 보험료. 보험료가 얼마나 높냐 낮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2023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프랑스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제일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탈리아도 나름대로 재정 계획을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떨어지잖아요. 어. 근데 프랑스는 작년 정도부터 이렇게 확 올라가기 오히려,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 더 높아졌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많이 창피하게 된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불과 이제 지난 금요일 상황입니다. 예. 국채 10년물 금리 어떻게 됐냐? 이제 요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의 이제 국채 금리가 연 3.49%잖아요. 예. 3.49%. 근데 그리스 보세요. 3.42%죠. 오. 그리스가 더 낮죠. 그러네. 그러니까 야. 이제 프랑스의 신용도가 더 낮다는 거죠. 국채 금리가 더 높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28%. 더 오, 낮죠. 스페인 괜찮네요. 생각보다는. 스페인 경제가 이제 최근 근년에 유럽에서는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재정 계획이 어느 정도로 좀 잘 됐습니다. 긴축안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긴 근데 하네.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어. 이탈리아랑 국채 금리가 역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어렵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건 뭐냐면 독일 국채를 뭐라고 합니까? 분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분트하고 이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냐 이건데 이제 독일 이 국채보다 이제 0.8% 포인트가 프랑스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퍼센트 포인트로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국채를 한번 발행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건 이건 몇십억, 몇백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 이 금리 차이로도요. 예,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맨 밑에 저 UK 봐봐. UK도 엄청 높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가 있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예. 기준금리 자체를 굉장히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금리가 높아도 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죠. 여기 보시면 호주도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핑계를 못 대는 거는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는 어때요? 중앙은행이 같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죠. 아,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즘 이제 근래에 선진국들이 이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네. 정부가 이제 GDP 대비해서 수입하고 이제 지출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냐 이건데요. 자, 프랑스가 이제 보세요. 수입하고 지출이 다 GDP 절반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재정 지출하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요. 네. 걷는 것도 엄청 많이 많은데 먹고. 근데 선진국들 보세요. 전부 다 어때요? 수입 비율보다 지출 비율이 더 높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 경제 조금 위험해지고 있어. 계속 선진국들이 빚을 많이 늘리고 있고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채를 발행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프랑스가 굉장히 좀 그 심하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 재정 집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유럽의 다른 나라, 독일이나 뭐 영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예. 10% 포인트 이상 프랑스가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퍼센티지로 얘기해서 그렇지. 프랑스의 GDP가 작년에 우리나라 돈은 4,400조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가 얼마냐면 440조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걷기도 많이 걷는데 예. 쓰는 걸 진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프랑스는.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3대국이라고 하지만 독일하고 영국에 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억지로 경제를 많이 끌고 간다라는 게 이렇게 티가 많이 나는 거 이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저기 보면 일본도 이제 고령화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 비율이 높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프랑스도 그렇습니까?
네,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그거 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지금 선진국 중에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안 겪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정도가 좀 낮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예. 미국 진짜 짱이구나.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재정이 나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거고 예.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30%를 넘는 나라는 웬만큼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웬만큼 크고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지금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게 OECD 자료인데요. 와. 그러니까 GDP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이에요, 이게. 예.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평균이 어떻습니까? 20%좀 넘죠. 예. 이제 우리나라 어때요? 15% 정도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30%가 넘어요. 30%가. 벌어서 일단 다 세금 내고 예. 그 돈으로 정부가 빚까지 내서 풀어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제 GDP의 30%좀 넘는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와. 이제 그 돈을 매년 사회복지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세금도 이제- 많겠네요. 세금도 당연히 세금 많죠. 많고. 아까 이제 지출 구조 그러니까 수입 구조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의 수입도 GDP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걷고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런데 쓰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걷는 게 이제 한참 모자란 거죠. 이제 경제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1981년부터 95년까지 14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프랑스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고 이제 연임이 가능했어요. 이분이 이제 14년간 이제 재임을 했는데 이분이 재임을 하는 기간 동안 아까 좀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GDP 대비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5%에서 30%로 늘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미테랑 대통령이 이후에 이 집권한 대통령들은 사회복지 비용을 사실상 거의 늘리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사회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1958년에 이제 현행 프랑스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좌파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지를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직 이제 이거를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 비용을 확 늘려놓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연금 제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비판에 시달렸냐면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 예. 이런 비판에 이제 시달리고 예. 이때만 해도 이제 프랑스가 꽤 잘 살았고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지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1983년에 연금을 연금을 이제 국민들이 받는 이제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한꺼번에 5살을 낮춰버렸어요. 야.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뭐냐면 약간 탁상공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으니까 예. 고령자들을 빨리 은퇴를 시켜버리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재작년에 이제 연금 개혁할 때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미테랑 대통령 이제 재임 시기에 65세에서 60세로 낮추니까 60살만 돼도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예. 이제 계속 재정 부담이 되니까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 때 한 25년 지나서 60세를 62세로 올렸죠. 예. 그 도저히 이제 이것도 이제 지탱을 못 하겠으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62세에서 64세로 또 올린 거예요. 그 옛날로 돌려는 시도였군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65세만 계속 유지가 됐어도 지금 이만큼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금 지급에 쓰는 돈이 전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프랑스는 그 연금을 우리처럼 이렇게 봉급생활자가 다 걷어서 이제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걷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형식인가 봐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pay as you go라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기로 된 약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이제 월급쟁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내는 내고. 돈이 있어요. 예. 그럼 그 돈을 다 모으는데 당연히 모자라죠. 예. 모자란 만큼을 재정에서 채워서 주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약속했으니까. 예. 아. 이제 그런 건데 1960년대 이제 연금 제도를 이제 세팅하고 어쩌고 한 단계에서는 이제
기여자 4명 대 수급자 1명의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4명이 낸 거를 1명이 받는 구조였거든요. 당시만 해도 고령화가 안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충분했고 이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65세에서 60세로 낮췄을 때만 해도 견딜만 했던 거예요. 불만했다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1.7명당 1명이거든요. 4명당 1명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고령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금을 줘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 특징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이제 근로인구 중에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근로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근로자 중에 공공부문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의 이제 비율이 21%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우디 같은 나라잖아요. 이제 석유로 사는 나라라 그것도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여기 리투아니아 역시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큼 규모가 되는 선진국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5%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1%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15%죠. 독일 1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 부분이 비대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국가가 재정으로 직접 월급을 주고 연금을 주면서 이렇게 떠받들여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직장인 5명 중에 1명 무조건 공무원 아니면 뭐 공공기관 뭐 그런 그렇죠. 거다는 뜻이에요. 그런 겁니다. 단적으로 이제 일이 늦게 되잖아요. 프랑스 공공기관들이. 근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천천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의 일부러 이제 단계를 만들어놨구나. 프랑스 사람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빨리 돼버리면 이 많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니까 일부러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공무원들은 주 35시간도 잘 안 해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주 35시간을 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자체별로 공무원 노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협약을 맺어요 단체장이랑. 근데 보통 근무 시간이 30시간, 32시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35시간은 일해라. 그러니까 요즘 조금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공무원의 보수 지급액이에요. 공무원들 급여를 얼마 주냐 이건데 작년 기준으로 3,576억 유로를 줬으니까 이제 이게 뭐 대충 보면은 이제 500조이 훨씬 넘는 거죠. 급여만 이 정도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빨라요. 왜냐면 공무원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 고용 보장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다 반영을 해주고 그러고 또 이제 또 어떻습니까? 호봉제에 따라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하면 또 이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공무원 보수 지급액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GDP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의 이제 보수 지급 비율 이게 이제 낮아졌다는 게 아니고 12%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대를. 근데 이게 독일은 7%대입니다. 독일은. 근데 5%포인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랑스 작년에 GDP가 4,40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라고 하면은 22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월급으로만 그만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비율인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제국을 유지하는데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전통이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역사 시간에 그런 거 이 안 대표님 그 들어보시죠? 파리 꼬민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쉽게 말해서 민중들이 만든 이제 자치 행정구역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좀 전에 파리 꼬미는 왜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안 대표님은 아실 것 같다고 하지? 되게 불쾌하네. 잘 모르게 생겼어요. 잘 압니다. 아니 안 대표님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꼬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최소 행정구역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를 전국에 35,000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식 어떤 평등의 논리인데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되건 간에 똑같은 꼬민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폐합이나 이런 걸 안 했어요. 각자.
예. 각자 다. 그래서 꼬민이 뭐 몇만 명이 사는 꼬민도 있고 아. 5명, 10명이 사는 꼬민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자체도 그렇지. 인구 아무리 줄어도 예. 다 지역구 유지하고 군수 따로 뽑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래도 몇십만 명하고 불과 한 10명, 20명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의 꼬미는 한 3만 5천 개 있거든요. 이제 이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이제 최소 행정구역을 이렇게 몇 개씩 있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프랑스의 꼬미는 한 3만 5천 개 있습니다. 와, 독일하고도 상대가 안 되게 많네. 독일의 개마인대는 11,0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페르시라고 하는 9,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파원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사를 쓴 적이 있냐면 이제 프랑스에서는 시장이 55년 연속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기사를 55년이요? 네. 그러니까 20대 시장이 돼가지고 70대까지 한 해도 안 빠지고 시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작은 꼬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 10몇 가구 사는 그런 조그만 그런 이제 예. 마을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제 거기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국가의 노고를 계속 받으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이런 식으로 많은 거예요. 너무 지역 자체가 잘 돼 있어서 지금 좀 또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돼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이 행정구역별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논리를 들이대지 말아라. 10명이 살아도 꼬민이고 100만 명이 살아도 꼬민이다. 꼬민이다. 그래서 파리도 하나의 꼬민이에요. 그냥. 네. 어. 마르세유도 하나의 꼬민이고. 근데 한 3가구 살아도 꼬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만 5천 개가 되는 거를 통폐합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정서가 있는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뭘까요?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연대에서 살아야 되고 너랑 나랑 똑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 예.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라도 무시하지 말고 예. 그런 거였을 텐데.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로 재단을 하지 말라 이런 예. 정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프랑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연금을 얼마나 많이 지급을 하느냐 이제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랑 영국 이 세 나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데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프랑스는 70% 넘고요.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은 한 55% 정도 됩니다. 그만큼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많이 받는 거죠.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줘야 되는 이제 국가가 이제 재정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GDP 대비해서 연금 지급액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한 14%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공공 부분만 해서 그렇고 약간 더 이제 그 민간에 있는 연금도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어서 이게 한 15, 16%까지 가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전체 이 사회복지 비용 그게 GDP에서 한 30%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연금에 쓰는 게 이제 한 절반이 된다는 걸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4%가 안 될 정도고 OECD 평균이라고 해도 8%좀 넘는 정도니까 이 정도 비율이면 굉장히 많이 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연금 보험료를 하나 이제 좀 국가 간에 어떻게 다른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4.5%, 4.5%, 9%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의 연금 개혁이 돼서 이게를 13%까지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6.5%, 6.5% 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큰 차이 없고요. 예. 일본은 이렇게 됩니다. 9.15%씩. 어. 이게 공공부문 기준인데 이제 민간 부분도 이거랑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예. 근데 독일은 어쩌냐면 9.3%씩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숫자가 희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다고요? 예. 저거보다 더 높아요? 일단 높죠. 어. 근데 높기만 한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어? 숫자가. 왜 고용주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반반이 아니고?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많이 공공부문이니까. 변했다. 이제 이상하죠. 고용주가 더 내는 게 이상하죠. 이제는. 저렇게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히 저렇게 내야 된다고. 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와. 나쁜 나라들은 이게 이제 연금을 줄 때 이게 반반씩 내는 게 아니에요. 고용주가 더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연금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재정에서 많이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가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도 그렇거든요. 약간 근데 유럽식 전통인가 보다 그거는. 유럽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프랑스랑 남유럽 쪽이 그래요. 그게 요거만 지금 이 연금 보험료율만 보더라도 재정이 왜 나쁜가라는 거를 확 알 수가 그러네. 있죠. 그러네. 또 그만큼 연금 혜택이 좋다는 것도 또 느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연금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예. 이제 실업급여가 굉장히 이제 프랑스가 이제 호합니다. 이거 보면은 실직 후에 1년 후에 이제 전에 받던 월급 대비해서 얼마를 받느냐 이건데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 66%잖아요. 근데 OECD 평균 4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3%죠. 미국은 아예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스웨덴 같은 복지 국가보다도 이제 프랑스가 더 많이 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높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호합니다. 그래서 최대 급여에 그러니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이 프랑스는 7,000유로가 넘어요. 7,000유로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와. 근데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는 3,000유로가 넘지 않아요. 맥시멈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소득자들도 예. 준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차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업급여를 이제 프랑스에서 연간 한 300만 명이 받고요. 그래서 한 450억 유로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원 넘게 1년에 나가요.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후해가지고 최근 24개월 동안 6개월 정도만 일을 한 사람이어도 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후하게 돼 있고요. 근데 실업급여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약간 자기네들도 너무 우리가 이 시스템상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병가예요,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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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이제 병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진단서에 따라서 맥시멈 3년도 가능합니다. 맥시멈. 네. 3년도 가능한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것도 소득 대체율이 90%가 돼요. 병가를 내면 네. 실업급여처럼 월급을 줘요? 네. 근데 그게 재정에서 정부에서 절반을 주고요. 예. 고용주가 한 40%를 줍니다. 와.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일반 휴가가 아니고 이제 병가를 쓴 이제 근로자들의 비율이 이제 한 40%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프로님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병가 써보신 적이 있어요? 곧 쓸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40%는 쓴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맥시멈 하면 한 3년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한 번 쓰면 한 20일 넘게 써요. 23일 정도 쓴다는 거죠. 예. 아프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병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요거는 23년 기준, 24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 170억 유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25조 원 정도를 재정해서 이제 보조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짜로 병가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안 아픈데 그럴 수 휴가 있지. 가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이제 병가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진단서가 수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본 그런 진단서 중에 한 30%는 가짜. 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변호사거든요. 평소에 이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업급여나 이제 병가 이런 거 사회복지 비용을 가짜로 신청하는 그런 병폐에 대해서 이제 없애야 된다고 예,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 올려놓은 건데 이 가짜 진단서, 병가를 내기 위한 가짜 진단서를 9유로를 주고 2분 만에 온라인에서 구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또 새로운 산업도 이렇게 만드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프랑스의 이 사설 탐정 회사의 예.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진실을 찾는 거야말로 우리의 최우선 가치다. 뭐 이런 건데 이런 회사들의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업들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누가 병가를 썼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달라. 아. 이런 그런 산업이 발달하는구나. 네, 그런 산업이 있어요 실제로. 아. 근데 그거를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정규직을 해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가를 쓰면서 진단서를 내버리면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무조건 왔고 받아야 왔기 되는 때문에 거죠. 받아줘야 기업은. 돼요. 네. 근데 이제 해고도 못 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비웠다고 한 사람 또 정규직으로 뽑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비용이 더블로 드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도 시키려면 또 돈. 그렇죠. 이제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당을 많이 주는데요.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근로활동 장려금이라고 이제 2010년대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좀 월급이 작다. 그러면 국가에서 좀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에 있죠. 근로장려세제.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건 직접 이렇게 월급에 좀 싸주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맥시멈 한 600유로까지 주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니 솔리다리테 연대. 예.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연대 소득이다 이런 이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가구로 봐가지고 소득이 좀 모자라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 사느냐 커플로 사느냐 그리고 아이가 몇 명이냐 해가지고 이게 줍니다. 예. 근데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가 있냐면 가족 수당을 줍니다. 아이를 둘 이상 낳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유럽에서 출산율 조금 높은 편인데 예.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줘요. 아이가 둘 있으면은 이제 151유로 주고요. 한 달에? 예. 세 명이 있으면은 344유로를 주고 예. 그리고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가 193유로를 추가해서 줍니다. 그리고 두 명일 때는 안 주는데 세 명 이상을 나오면 요만큼을 더 줘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4살을 넘어가면은 또 요만큼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이런 가족 수당을 만 18세까지 주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만 20세까지 줍니다. 와. 그리고 또 요건 뭐냐면은 20세가 됐는데도 이제 부모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럼 21세가 될 때까지 또 월에 이만큼 더 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돈으로 한 16만 원쯤 되는 거죠? 그런 거죠. 100이면 예, 100이면 한 예, 16만 추가로 더 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어쩌냐면 가족 수당을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똑같이 다 줬어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요거는 또 뭐냐면 주택 수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한 66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택 혜택을 수당으로. 예, 예,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액수로는 한 30조 넘고 이게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가족 수당으로는 이제 한 우리나라 돈은 50조 원 넘습니다.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복지가 되게 좋아요. 프랑스 엄청 좋네요. 엄청 좋아요. 교민이나 뭐 유학생들이 프랑스 처음에 가가지고는 되게 놀란 게 무슨 수당 받으라는 게 되게 많아서 정말 천국 같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학생도 다 줘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프랑스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EU 국가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거의 다 똑같이 주고요. 프랑스 예. 국민들하고 그리고 예. 외국인도 한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 또 똑같이 줍니다. 거의 대부분 월세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까? 주택 수당은 결국 예. 이게 이제 종류에 따라 세 가지가 한 달에 있는데요. 한 3, 4, 50만 원쯤 되네요. 뭐 그 정도로 네. 줍니다. 예. 예. 그런 거를 혜택을 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복지제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중복해서 다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알지도 못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건데 아까 이제 보였던 적극적 그 연대 소득 있잖아요. 예. 요거하고 요거 이 스미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랑스어로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이 RSA라는 이 적극적 연대 소득하고 이 복지제도랑 해서 금액이 어떤 게 더 많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워낙 복지제도로 많으니까 이거를 중복해서 몇 가지를 수령을 하다 보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SA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지는 않은데 예. 이게 컨비네이션 내가 더 받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프랑스 이제 공공행정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연구를 해놓은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비해가지고 모든 복지 혜택을 받았을 때 그거를 최저임금 대비 몇 프로에서 상한선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도 문제니까 이 사람이 이런 복지 이런 걸 받더라도 다 합치면 최저임금 대비 100% 하냐 90% 하냐 80% 하냐 70% 하냐 해가지고 상한선을 두자는 얘기예요. 예. 이 연구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야 그래도 일을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야 이제 일이라도 할 거고 이제 재정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든다. 이런 저 거죠. 수당은 그럼 일이 없는 실업자들에게만 주는 수당인가 봐요? 아니라니까요. 일이 없어도 주고 해도 주고 그냥 네.
여러 애가 가지가 셋이면 무조건 얼마. 네,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일을 그러면 저게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해서 굳이 일을 안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더 잘 이제- 살고 싶으면 일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만큼 돼버리면 이제 이제 모티베이션이 그만큼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굳이 있죠. 이 정도면 일 안 하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상한선을 최저임금 대비해가지고 70%로 하면은 이게 340억 유로가 1년에 절약이 된다. 340억 유로면 한 55조 원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최저임금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당 11.88 유로. 그래서 한 달이면 1,800유로인데 1,800유로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90만 원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프랑스의 이제 고질병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보다 연금 생활자의 소득이 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균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제 100이 넘는 거예요. 1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 현재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을 넘어버리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100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와.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거예요. 근데 OECD 평균으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좀 넘었잖아요. 프랑스는 0.7%고 2021년 이후에 한 4년간 실질 급여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임금이 거의 안 느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전에 약속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쩌냐면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 완전 정반대인데 노인 빈곤율이요 전체 빈곤율보다 더 낮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 문제잖아요. 여기는 아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금이 잘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최근 5년간의 이제 성장률을 보시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 뚝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코로나 때 떨어진 것만큼 반등을 못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년간 성장률 이거 계산해 보면 0.7%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어때요? 올해 우리나라 0.9% 성장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성장이라 난리잖아요. 그래서 예. 소비 쿠폰도 뿌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5년간 0.7% 성장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1인당 GDP가 이게 명목 수치거든요. 근데 2008년에 1인당 GDP를 이만큼을 회복하는 게 작년에서야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닌 거죠. 아, 뒤로 많이 후퇴했네. 네, 많이 후퇴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2008년에는 어쩌냐면 프랑스의 경제 규모 GDP가 우리나라 2.8배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1.8배예요. 엄청나게 그 차이가 줄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랑스에서 지금 이 키워드가 뭐냐면 요새 니콜라라는 거예요. 니콜라가 뭐냐면 젊은 남성들한테 가장 흔히 쓰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철수 같은 건데 예. 30대 남성 직장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연금을 많이 받잖아요. 연금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 이 젊은 니콜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떠받들고 이제 먹여 살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낸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아 계산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니콜라야 이런 거고 아 이건 공짜야 이거는 니콜라가 돈 내는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냐면 닥치고 그냥 니콜라의 돈을 가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 니콜라라는 이 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건 뭐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심각한데도 개혁이 잘 안 된다고 네. 그러던데. 그렇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여전히 네. 그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네. 그 생각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있다가 바로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신임안이 통과돼서 이제 물러난 이제 바이를 총리인데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방송에서 한 얘기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편안함, 안락함에 대해서 개탄을 한다 이런 건데 자기네들은 경제 좋을 때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서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도 안 한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사실 마셜 플랜에 따라서 라인 강의 규정만 있었던 게 아니고 프랑스도 이 30년간 1945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30년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랑트 글로리에즈라고 이제 이 영광의 30년, 30년 동안 이제 경제가 엄청 좋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이제 뭐 르노 자가형도 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이때 이제 경제가 계속 이렇게 비약 성장할 때 그리고 프랑스 국력이 굉장히 강할 때 이제 이때 이제 제도가 세팅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금 저성장이고 그러면 조금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못 바꾸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안 대표님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건데 나라가 지금 이제 풍정등화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왜 프랑스 사람들이 긴축안을 못 받아들이냐면 일종의 이게 묵시적인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 상류층이 되려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제 수백 년 된 이 귀족 후손들의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지배계급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대물림해서 이제 지배계층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거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대가로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보장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혜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권리로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국가는 이걸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재정이 나빠졌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나라를 뺏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제국을 만들었던 큰 나라였고 망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게 자꾸 긴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니네가 나라 살림을 잘못했으니까 생긴 문제지 그거를 왜 우리한테 전가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사회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배당 소득이 있잖아요. 배당 소득이 분배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건데 상위 0.01%가 프랑스 전체의 배당 소득의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0.01%가. 그러니까 이거 다 귀족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네. 상위 0.1%가 62% 가져가요. 이 집중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위 1%가 96%를 가져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유층들 배당 소득이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세제금, 제도금 간에 뭐 여러 가지를 편의를 많이 봐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의 재정 수입이 적다. 그래서 빚어진 일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제 마크롱은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이제 사회당 정부 때 어쩌냐면 이제 부유세가 있었어요. 부유세를 만들었어요. 부유세를 만들었는데 이제 부유세가 생기니까 부자들이 다 이웃나라 가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유세를 만들어도 생각보다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만 해도 나가기 쉽거든요. 스위스 가도 되고 벨기에 가도 되고 부유세 만들었을 때 그 루이비통 그룹 회장 있잖아요. 아르노 회장이 그 저기 벨기에 국적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게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알랭드롱 있잖아요. 노년에 스위스 가서 살았거든요. 스위스에 프랑스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은 뭐냐면 이제 부유세를 폐지를 해가지고 부자들이 안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해라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그렇게 세제만 깎아주고 경제 전반적인 이제 구조 개혁은 잘 안 됐어요. 마크롱이 하려고 했는데 저항이 많아가지고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좋아진 건 없는데. 세수는 줄어들었고, 그러고 이제 부자들은 이제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안 낸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죠. 부자들이 세금 안 낸다는 불만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제 그 단적으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부유세를 없앴거든요. 부유세 없앤 것 때문에. 부유세를 없애고 이제 자본소득세로 되게 축소를 시켰어요. 근데 그 부유세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편의상으로 부유세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문을 그 직독직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자산에 대한 연대의 세금이에요. 그게 자산에 대한 연대 세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가오시죠. 그런 식의 프랑스식 연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산 있는 사람이 세금 좀 내라. 네. 우리의 재산세인데. 네. 궁금한 건 그러니까 프랑스 예를 들면 소득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소수의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뭐 그건 당연히 그럴 텐데 약간 저렇게 이제 세금도 많이 걷고 복지도 많으면 평평한 밑에 중산층이 많고 네. 소수의 부자들이 있는 만약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그런 구조로 만약에 돼 있으면 프랑스 국민들이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 야 이런 걸 줄이지 말고 저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 네. 쟤네들이 소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으면 세금 아니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걸 걱정할 텐데 그게 만약 소수라면 네. 그렇게 주장할 법도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 대충 저도 찾아보니까 1981년에 도입된 이 부유세가 대략 한 17억 원에서 19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보유한 개인에게 모두 부과됐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종부세 같이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현금을 모두 다 합쳐서 예. 한 20억 넘으면 꽤 광범위하게 받았네. 1% 그렇죠. 안팎 내라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자본소득세로 많이 좀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은 많이 면제를 해줬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럽 안에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유세가 이제 가져오는 이 피해나 이런 게 이 폐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마크롱 대통령이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이게 되려면 구조개혁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만 낮춰줘가지고 딴 나라로 도망가는 거를 좀 막는 정도의 효과는 누렸지만 그건 그게 불가피했는데 예,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피부에 와닿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듣기로는 마크롱이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세금을 깎는 건 당연히 이유가 이제 경제를 좀 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당연히 세수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세금을 줄인다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으나 네. 또 경제가 좋아져야 그래도 세금이 많이 걷겠지 하고 네. 깎아주는 건데 이 구조조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었던 대로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네. 나가는 돈은 그대로 많이 나가. 그렇죠. 근데 세수는 줄어들었는데 예. 그래도 세금이 깎은 경제적인 무슨 효과가 있어야 네. 그래도 안 깎은 거보다는 깎은 게 나았어라든지. 근데 그게 눈에 보이기가 그런 게 어려운 있어야 거죠.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가 어려운 거죠. 임상 시험을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일본은 알 수 알 수 없어요. 없고 네. 우리는 세금을 깎는 걸 경제 살리기 위해서 깎는다고들 생각하고 세금 깎을 때는 명분은 그걸로 갖고 오기는 하나 세금을 깎을 때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을 다 깎지 그럼? 0으로. 그럼 어디까지가 경제를 살리는 최적이겠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없죠. 네. 그래서 세금을 깎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추는 걸 세금 깎는 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 세금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과세 당국이 서로 논리가 꼬여서 그럴 수는 없는데 아니 사실 아닌 말로 전 세계가 다 부유세 매기고 소득세 50%씩 매기고 하면 우리도 매겨도 관계 없어요. 어디로 튀겠어, 지들이. 다만 이제 50%라고 하는 세율이 과연 노동 의욕을 꺾냐 안 꺾냐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각국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래서 그 수준을 대충 정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으면 이제 이상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니까 깎는 거지 경제 살리려고 깎는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부유세 없앤 거는 그러니까 그냥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산이 프랑스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겠다. 유출되니까 네. 유출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국가적 자산의 이게 합리적 유출. 세금이라도 다른 나라에 없는 세금이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것 같네요. 워낙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 밖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위스 가면 프랑스 부자들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말도 부자 통하고 뭐. 스위스 부자 순위 이렇게 쭉 매겨놓은 거 보면은 프랑스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거기 가서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알랭돌령도 계속 거기 살았고. 그러니까 뭐 말이 같죠. 그리고 조금만 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기도 가깝고. 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계급 간의 이동이 이제 잘 안 되는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약간 사회적인 어떤 묵시적인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테니까 이게 사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연금을 잘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다독여가면서 간다 이런 사회 구조인데 이게 경제가 계속 이렇게 좀 잘 굴러가야 이게 이제 변함없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멈춰버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한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 인건비 높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고 이제 그 모바일 비즈니스를 선도를 해가지고 빅테크들이 그거를 대체를 해가지고 부를 계속 이끌어가는데 네. 유럽은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좀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기존의 자동차 산업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크지는 못하고 없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복지 비용은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가 제일 컸을 때 2008년인데 1인당 GDP 그게 그만큼 회복되는 게 지금 16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이제 성장이 안 돼 버리니까 이제 막히는 거죠. 그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질문 들으시면 또 이렇게 날카로워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한데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 대표적으로 오늘 주제니까 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 없이 그냥 복지를 그렇게 뭐 많이 두텁게 하면서도 나라가 잘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프랑스에 생긴 어떤 뭐 사건, 사고 내지는 불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꼬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우리가 그래 그럼 그런 것만 피하면 복지해도 되겠네 네. 라고 결론 낼 수도 있고 아이고 이 복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가 두툼하면서 고비용 구조가 됐어요.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어떤 정규직을 한 명을 고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회보험료 있잖아요. 고용주가 부담해 줘야 되는 거. 그게 45% 정도까지 가요. 45%. 1억 연봉 1억짜리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4천만에서 한 4,500만 원 정도를 따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고비용 구조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정규직들을 해고하기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정규직이 되면은 내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혁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빠졌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복지 혜택이 많으니까 뭐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절박한 어떤 이 모티베이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낮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가 원인이라는 거네요, 결국.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 그거는. 만약 프랑스가 이런 복지를 이렇게 두터운 복지를 안 했으면 지금보다는 결과가 경제적으로 나았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행복도야 있는데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나라 구조가 다르니까요. 근데 복지를 많이 해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인 암묵적 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배계층이 있는 거고 예. 약간 눈에 안 보이는 피지배계층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프랑스가 얼마나 이 이동이 잘 안 되는 사회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하위 20%인데 자식이 상위 20% 안에 들어갈 확률이 10%가 안 돼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하위 20%인데 자식도 하위 20%의 확률도 30% 넘는데 다른 나라들 유럽의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사회 간의 계층이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불만이 안 생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것도 안타깝다. 네. 일주일에 35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계층 이동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남들 30시간 일할 때 나는 60시간을 일해야 계층 이동이 되지. 솔직히 2%가 지금 뭐 가진 재산 별로 없고 이런 게 뭐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도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2% 할아버지가 뭐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이재용 회장과 이진우의 그 자산 격차가 벌어진 건 뭐 저도 뭐 잘못이 있지만 각각의 할아버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 안 한 거를 내 대에서 더 많이 해서 역전을 시켜도 쉽지 않은데 다들 35시간씩 일하면 당연히 사회 계층 이동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층 이동이 잘 안 되는 반대국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게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걸 악순환인 것 같은데. 줄이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려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부자들은 인정하고 부를 인정하고 나는 그 대신 휴식과 인권과 그걸 나눠 갖기로 했는데 왜 자꾸 내 것만 없어지냐? 그죠. 그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풍전등화에 있다는데 왜 긴축하는 거에도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쭉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좀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 있잖아요. 국민들 대상으로 너의 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했을 때 프랑스가 제일 이렇게 복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낮아요. 제일 낮아요. 그걸 혜택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네.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프랑스는 유독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더 낮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프랑스가 낮아요. 62% 정도죠. 우리나라는 이게 100% 넘죠. 캐나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빚을 그렇게 많이 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쓸 돈만 쓰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어요. 아 돈이 없지 않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또 제국이었기 때문에 죽는 소리 해도 에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나라를 뺏겨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계부채가 낮은 이유는 프랑스가 집값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제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데 파리하고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이 전 국민의 한 6분의 1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파리 시내만 좀 집값이 비싸지 파리 근교만 가도 집값이 별로 안 비싸고 예. 지방에 가면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안 내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그래. 아주 높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도 빚 내보면 알아요. 2%가 왜 지금 밤 9시 다 돼가 이러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때문이거든.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수당을 많이 받고요. 자기는 빚을 많이 안 내고 이렇게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열심히. 우리랑은 이렇게 사고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없는데, 이 시간에. 지금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이게 이제 경제가 계속 잘 굴러가면은 복지를 많이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비용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국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 그 미슐랭이 있잖아요. 미쉐린 타이어 회사. 예. 이게 작년 말에 이거를 이제 이 공장 폐쇄를 하고 공장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태우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프랑스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가 좋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그럴 없지만 수는 없죠. 영향을 주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일단 사람을 고용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복지를 잘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아까 보면은 고용보험료 이제 부담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프랑스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용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100%만큼 국내에서 고용을 하면은 60%가 넘게 해외에서도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율이 독일이 훨씬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은 어쩌냐면 밸류체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 단가가 높지만 프랑스만큼 높지만 그래도 자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고 예. 이 프랑스는 이 밸류체인이 좀 낮은 상태에서 고용 비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프랑스 자동차 생산량 보세요 이게. 자국 내 생산량. 네, 자국 내 생산량.
이게 보세요. 2005년만 해도 355만 대인데 작년에 91만 대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죽었네 진짜. 이거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기업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많이 하더라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르노건, 뿌조건 간에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해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세수도 늘어나고요. 근데 다 빼버린다고요. 다.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복지를 위해서 이제 지출해야 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많은 거죠. 많으니까 그러네요. 바깥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복지가 그렇죠. 높으니까 그렇죠. 그게 쥐약으로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 갈 때는 몰랐는데. 근데 결정적인 건 그거죠. 아까 보셨지만 프랑스의 1인당 GDP가 쫙 올라가다 2008년에 맥스 찍고 계속 이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거죠. 이제 이 모바일 산업 전환이 안 된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도 이제 잘 됐으면 그죠. 어.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은 빅테크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을 대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렇게 프랑스가 이제 구제금융을 할 것인가? 예. IMF 구제금융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2010년대에 이제 유럽에 남유럽에 이제 이 재정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는 세 나라였어요. 그리스하고 아일랜드하고 포르투갈 세 나라밖에 예. 없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구제금융이 없었어요. 스페인은 정부에 가는 구제금융 없었고 은행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왔어요. 예. 근데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커서 나라가 커서 EU하고 22 차원에서 유럽 중앙은행 차원에서 구제금융을 하기에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못했어요. 못하고 뭘 했냐면 22가 이제 시장에 유통 중인 국채를 매입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예. IMF가 개입할 확률은 되게 낮아요. IMF는 절대 자기네들이 프랑스가 아무리 나빠져도 먼저 개입을 안 할 거예요. 예. 자, 여기 그리스가 구제금융 받았을 때 트로이카에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세 군데에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EU에서 받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받고 IMF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EU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IMF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예. 이게 프랑스 사정이 나빠져도 거기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높은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국채를 매입해 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프랑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채를 매입해 주면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예. 유로화가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 이로 인한 부작용을 유로존의 다른 나라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받게 돼요. 근데 이 2010년대에 이제 유럽에서 구제금융 할 때는 독일이 상태가 되게 좋았거든요. 독일 경제 되게 좋고 예. 물가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를 더 많이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상관이 없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물가도 그때보다 더 높고 독일은 경제 사정이 거시경제 사정이 프랑스보다 더 안 좋아요. 거기는 재정 위기가 없어서 그렇지 작년 재작년이 전부 다 역성장이고 올해도 역성장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3년 연속 역성장이거든요. 독일도 되게 안 좋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한테 프랑스가 재정 위기여가지고 우리가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아, 얘기 안 막히겠구나. 안 먹히는 거죠. 지금 그리스 도와줄 때도 독일하고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데서 불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리스 이런 데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되게 작은 나라들이에요. 예.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도와줄 때는 독일이 큰형님이 알아서 해줄게 이런 거였는데 진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고. 프랑스처럼 너무 큰 나라가 네.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위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프랑스 국채를 막 사줘야 되고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거고 이게 잘못되면은 EU나 유로존이 와야 되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0년대에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줬던 양인데 이게 어마어마한데 아마 프랑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액수를 더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사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외환위기는 되게 어려운 게 프랑스가 이게 이제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까? 예. 유로화를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원화를 쓰는 나라는 다를 거고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치트키가. 뭐 방법이 있어요?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유로화 말고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해외 영토입니다. 해외 영토가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특파원 할 때 프랑스 재경부 공무원이랑 예. 뭐 프랑스 국가부채가 막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양반이 싹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정말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해외 영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팔면 된다.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네. 여기 보면은 이 그 뉴칼레도니아라고 뉴칼레도니아. 예, 굉장히 커요. 어. 그리고 그 영화 빠삐용 배경이 됐던 이 프랑스령 기아나 남미에 여기도 아하. 땅이 꽤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레유니옹 섬이나 뭐 해가지고 관광지나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저런 걸 어떻게 돈으로 막 만들어요? 아니 뭐 판다고 하면은 팔 수도 있고 이 오. 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섬이고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겠네요. 예. 뭐 예를 뭐 투자은행에 렌트해서 어. 산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예. 근데 이게 뭐 확률적으로 높은 건 아닌데 아.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랑은 이런 유럽 국가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만 팔아도 해결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거 소더비에 경매 붙이면 네. 그게 얼마겠어? 그게 그게. 어마어마하죠. 미국 부자들이 다 사갈 거야 사실, 그지? 그 프랑스 이 해외 영토는 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오늘의 결론은 예. 프랑스 걱정하지 말자. 믿는 게 있었다. 연금 줄만 했다. 와. 진짜 역시 부동산이네. 부동산을 깔아놓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네. 송 기자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 질문은 그 뭐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뭐 답을 굳이 안 해주셔도 뭐 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프랑스 복지에 대해서 저게 좀 문제는 문제야라는 시각으로 하긴 했으나 우리는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접근할 때 긍정적인 면도 바라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저 뭐 수당도 15만 원씩 나눠줄 때도 네. 야 노인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그 사람들이 돈을 돈 써서 쓰지. 나라 경제가 살지. 그럼 프랑스 노인들한테 오늘날부터 연금을 끊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국가 재정이야 괜찮겠지만 나라가 살겠냐? 이렇게 자꾸 국가는 재정을 적자를 보더라도 좀 풀어야 그게 돈이 더 돌아서 거기서 세수가 생기는 거야. 푼 돈보다 세수가 더 생길 걸? 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왜 프랑스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했을까? 어디까지 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어디를 넘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그건 뭘까요?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바일 혁명에서 프랑스가 뒤처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프랑스가 인건비 높아져서 제조업을 못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정적인 수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주면 사람들은 그 여력으로 좀 더 모험적인 산업에 뛰어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하자는 거잖아요. 복지를 해야 네네. 사람들이 차원 높은 창업을 할 수 있다. 근데 프랑스는 그런 창업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모바일 시대에 그렇죠. 또 그럼 뭐 했어요? 그 작년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놀았다? 자, 두 가지 뭐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연금 받고 어쩌고 수당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돌리면 소비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생산으로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 예. 근데 생산이 잘 안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신 거는 왜 이 산업 전환이 안 됐냐 이건데 호텔 경제학은 안 된다. 그거는 이게 이제 고용의 경직성 정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해고 자체가 프랑스 정말 어렵거든요. 정규직이 한 번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자면 한 번 어떤 직장에 가고 이러면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창업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고연봉 받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기 이런 게 별로 있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만약에 실업수당 매우 좋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데 해고가 자유로운 구조였으면 네. 그럼 어땠을까요? 그게 그럼 이제 훨씬 나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북유럽식 모델인 거죠. 북유럽식 모델. 북유럽식 모델이 이제 사회 안전망이 되게 잘 돼 있고 실업급여 잘 주고. 근데 해고는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사실 그런 데는 그래서 잘 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일부는. 그래서 보면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럼 경제 자유화 지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정규직 해고가 얼마 잘 되나? 그럼 프랑스 같은 데도 훨씬 높아요. 근데 그런데 사회 안전망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고가 돼도 빨리 직업 교육을 받아갖고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스웨덴 같은데 보면은 뭐 우리가 아는 그 IT 기업들도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프랑스보다 좀 더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마크롱이 추구했던 게 북유럽식 모델이었어요. 플렉 시큐리티, 플렉서블하고 시큐리티도 있는. 근데 그게 이제 북유럽처럼 작은 나라들은 그런 모델이 가능한 거예요. 바꾸자고 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리스 같은 아까 작은 나라는 재정 개혁도 빨리 되니까 빨리 좋아지잖아요. 근데 프랑스 큰 나라고 시스템을 바꾸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이 아무래도 프랑스 국채를 사줘가지고 좀 진정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독일이나 이 네덜란드, 스웨덴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프랑스인 총재가 자기 고국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버린다. 아,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이거 오히려 독일 출신 이 총재가 이게 프랑스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가 좀 유럽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잘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프랑스 사람이 우리 고국 도와야 됩니다. 반발이 있겠네. 그래가지고 너네 독일 사람도 희생을 하고 이탈리아 사람도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유럽 전체의 뇌관이 될 거다. 그렇죠. 이게 프랑스를 돕자 해버리는 이게 그리스랑 비교가 안 된다. 그리스보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프랑스 사람들이 타협을 해서 야 진짜 심각해지면 개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누가 이 얘기를 잘 아는데 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의 국가 신용을 막 낮추고 전망도 나쁘게 하고 이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구구정당 때문에 그래요.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전반적인 기류인데 이게 뭐냐면 자 좌파건 구구건 간에 다 재정 지출을 늘리자고 주장을 해요. 극우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 구구 정당이 이제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10년대까지는 어쩌냐면 외국인들을 막아주겠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지율이 확 올라오고 집권에 성공한 정당들도 있잖아. 이태리 같은 데는 슬로바키아, 뭐 핀란드, 스웨덴 해가지고 막 지지율 20% 30% 올라오고 의석도 그쪽 가져가니까 매겨야 되는구나. 외국인들 막는 것만 갖고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구구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자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본이 포퓰리즘이니까. 그죠. 근본이 포퓰리즘이라. 그래서 보면은 논리가 좀 다 포퓰리즘이라 이제 경제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임자를 막겠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좌파는 어쩌냐면 전통적으로 어쩌냐면은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자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자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집권인 중도 우파 세력이 되게 작고, 근데 그 오른쪽과 왼쪽 둘 다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쪽이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고 보는 거고. 줄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부채 시계도 만든 거 보면 나름대로 프랑스도 경각심은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경각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좀 지식인 계층이거나 좀 잘 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숫자로 다수는 아닌 거죠. 프랑스 얘기. 프랑스 얘기일 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야 이렇게 안 되겠지.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뺏겨받기도 하고 외환위기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갈 프랑스 거고.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린 금모으기라겠지. 여러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은 우려 섞여 가긴 프랑스에 하죠. 비하면 우리는 아직 양반이네. 나라 부채가 이래라고 하면 자, 저 양반이네. 복지를 좀 줄이자 그러면 프랑스를 봐라. 그럽시다. 그럴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아직 근처도 안 갔어. 근데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게 이제 어쨌든 프랑스는 유료화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먹히지 않는 통화인데 조심할 필요는 어디서 있겠죠. 본 통계인데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국가 부채가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프랑스에서는 주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제도의 수혜자가 그동안 없는 젊은 나라였기 때문이지. 맞아요. 이 제도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는 더 난리 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기초연금 주는 거 다 주고 똑같이 다 주면 우리나라도 안 된다. 제도를 더 만들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옛날에 전경련에서 그랬던 거 같아요. 참 기억이 안 나네. 여기까지 하죠. 대기업 자꾸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런 들은 얘기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나 조선일보 손지석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